노벨이 60대 초반에 집필한 이 네메시스라는 사막에 걸쳐진 비극이 있습니다. 노벨은 실제로 다수의 시와 희곡을 집필한 본인 스스로가 문학가였습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성공한 문학가는 아니었고요.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안녕하세요, 지식살롱 노장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소설가 한강 작가님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죠. 지난 10일 동안 저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하다가 문득문득 생각만 해도 좋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계속 막 검색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강 작가님과 노벨 문학상에 대한 굉장히 지식 정보 과잉이라서 오늘 지식살롱에서는 현재의 축제 분위기와는 조금 떨어져서 노벨상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곁다리 토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곁다리 토크는 3개 정도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벨 문학상은 왜 분야별로 심사 기간이 다 다르지? 그리고 둘째는 수상 분야를 보면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인데 왜 수학상은 없지? 그리고 마지막은 알프레드 노벨은 과학자인데 왜 문학상이 들어가 있을까? 이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노벨상은 왜 분야별로 심사 기간이 다르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노벨상은 총 6개 부문입니다. 물론 1901년부터 시상되었던 다른 분야들과 다르게 경제학상은 노벨의 유언장에는 없었습니다. 1969년에 스웨덴의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노벨 기념 경제학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노벨상은 5+1 부문이다. 그리고 경제학상은 노벨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 만들어졌다입니다. 그런데 이 6개 부문의 심사 기간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 뭐 각 분야별 가장 권위 있는 이 전문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알프레드 노벨이 본인의 유언장에 각 시상 분야별로 심사 기간까지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스웨덴의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 심사를 합니다.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나 발명, 개발을 한 사람에게 시상을 하죠. 즉 노벨은 과학 분야에서 이 물리학과 화학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분야에서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이 의미를 부여해 준 거죠. 두 번째는 생리의학상입니다.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그래서 노벨상의 정식 명칭은 노벨 프라이즈 피지올로지 월 메디슨입니다. 생리학 또는 의학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분야는 의학과 생리학 분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심사하고 시상을 합니다. 이 카롤린스카 대학 자체가 의과 전문 대학이고요. 당연히 노벨위원회는 이 대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역시 이 50명의 카롤린스카 대학의 의과 교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계시는 거죠. 다음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가 심사합니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1786년에 구스타브 3세 왕이 설립했는데 그 설립 당시의 취지가 이 스웨덴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학을 장려하는 역할이었다고 해요. 문학과 언어학 연구의 헤리티지가 매우 깊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옆길로 좀 세자면 이 한강 작가의 문학상 수상 관련 보도들에서 이 할리몬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원래 할리몬은 이 학술이나 연구 단체를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노벨상 심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이 할리몬으로 통칭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유난히 이 문학상을 선정하는 기관으로 조금 의미가 좁혀졌다라고 합니다. 왜냐라고 보면 이 기관들의 역할들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이 탓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6개 부문에서 저희에게 대중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컨텍스트가 바로 노벨 문학상이잖아요.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발생된 변화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평화상입니다. 평화상은 이 기관만 다른 게 아니라 이 국가 자체가 다르죠. 즉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왜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냐, 이 지점은 노벨의 유언장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맥락으로 저희가 추론을 하죠. 유언을 남긴 이 1895년 당시에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하나의 왕국 아래에 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이 스웨덴의 왕권에 비해서 훨씬 더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가졌다라고 해요. 국민 대표 역할이
역할이 강하게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민주 문화와 개혁을 추진했고 의회 자체도 중재와 협상의 수단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평화상은 이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노르웨이는 국제적인 분쟁 자체에서 협상과 중재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한 번 더 들어가면 노르웨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군사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관점도 있긴 합니다. 이런 지점들을 노벨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 심사의 권한을 준 거죠. 마지막은 경제학상입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식 명칭은 노벨 기념 경제학상 또는 스웨덴 중앙은행상입니다. 경제학상 역시 이 물리학과 화학과 동일하게 스웨덴의 왕립과학 아카데미가 시상을 합니다. 노벨 기념 경제학상은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최초로 노벨의 유언장에 경제학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건데 노벨 경제학상이 이 취지에 과연 맞나라는 살짝 어긋나지 않냐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6개 부문을 심사하고 시상하는 이 독립적인 기관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니까 전문성과 높은 권위를 가진 독립적인 기관들이 심사하게 하는 건 알겠어.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시대가 흘렀으면 통합된 하나의 기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성도 유지하고 또 엄격하게 독립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이 취지도 유지하면서 통합위원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노벨의 유언장이 핵심입니다. 이 노벨의 유언장이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각 상을 담당하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성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결합된 현재의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가 이 노벨상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수상 분야를 보면 이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인데 왜 수학상이 없지? 이런 의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학습이 되었듯이 결국 핵심은 이제 노벨의 유언장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에서 수학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사실 수학도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기초학문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론적인 연구가 중심이다. 그리고 물리학이나 화학은 이 기초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실제 응용이나 기술 개발을 한 이후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에서 실용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수학은 직접적으로 인류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무언가를 기여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닐스 헬리크 아벨이라는 노르웨이의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죠. 저희에게는 타우남수 이론으로 유명하고 2003년부터 이 저명한 수학자들한테 부여하는 이 아벨상도 그의 이름을 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벨이 아벨과 그 미묘한 어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굳이 노벨상에 수학을 넣지 않았다라는 노벨을 모함하는 이 뉘앙스가 있는 느낌의 카더라가 있습니다. 셋째,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노벨은 과학자인데 왜 문학상을 포함시켰지? 이 의문점입니다. 여기에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문학이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해석이 가장 안전하죠. 문학은 우리에게 감정도 주고 그리고 타인과의 어떤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결국 인간의 삶과 문화에 문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순수하게 노벨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가 결국 노벨 문학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알프레드 노벨 개인의 취향이 깊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노벨은 실제로 다수의 시와 희곡을 집필한 본인 스스로가 문학가였습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성공한 문학가는 아니었고요. 실제 그가 집필한 희곡에는 노벨이 60대 초반에 집필한 이 네메시스라는 사막에 걸쳐진 비극이 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인물이죠. 실존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 베아트리제 첸치의 끔찍한 비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어떤 성장 과정, 가정의 학대, 아버지의 죽음과 처형 이렇게 굉장히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인데 과학자인 그가 왜 굳이 그녀의 끔찍한 비극을 다뤘을까라고 보면 그러니까 노벨은 문학이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녀의 비극적인 서사를 이 시대에 알리면서 또는 후세에 알리면서 이 당대 사회의 가정폭력과 불의 또는 심지어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는 평생 꾸준하게 썼는데 매우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소재들을 다뤘습니다. 이 자체가 그가 얼마나 문학을 애정하고 이 예술에 대한 어떤 갈증과 갈망이 있었는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여기까지 오늘 지식살롱은 한강 작가의 이 아시아 최초의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의문점 3개를 좀 풀어봤는데요. 이상으로 노벨상 곁다리 토크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